한 주 동안 이 시장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슈를 한번 같이 보시자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채를 굉장히 많이 쌓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시장 그리고 실물 경기시장까지 부양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이런 막대한 유동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연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욕 증시라던가 우리나라의 한국 증시 역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조금 시간은 더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국이 종료가 된 이후에 정부 정책이라던가 여태껏 쌓였던 그런 부양책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때 물론 이제 뭐 그 통계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이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타격 없이 극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들의 지금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모습이 과연 저 모습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자면 지난주부터 계속 조금 이제 심상치 않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영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도 시장이 흘러왔었다가도 그 기업들이 뭐 일부 기업은 뭐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막대한 유동성들을 뭐 하루 새에 얼만큼을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시장에서 빼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 겪게 될 그런 시나리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백신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거세지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기준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단기금리는 바닥에 머물고 있지만 장기금리 형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유가가 굉장한 속도로 올라갔고 또 유가 이외에도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상당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소비재들, 뭐 먹는 데 들어가는 음식들,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기름들, 휘발유 같은 것들,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재화들의 가격이 다 같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수치들로만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급격하게 인플레가 이루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과거 우리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던 그런 디플레이션 구조에서 이제 중간 단계인 리플레이션 구조까지는 그래도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령대 자체가 은퇴를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은퇴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이슈가 바로 이 인플레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앞으로 일을 할 그런 기간 역시도 최소 3, 40년 이상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인 상태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은퇴하신 데 얼마 정도의 자금과 그리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하시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있으신 게 현금으로 한 3억 내지 5억 가지고 계신 구간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을 기대를 하시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연간 2%, 3%만 나타나더라도 어차피 지수라고 하는 거는 복리 형태로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10년이면 뭐 102%의 10승 이런 식으로 굉장한 속도로 내 소득이 깎여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내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 이런 공포감을 많이 조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뭐 캐시 이즈 트래쉬, 그래서 현금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자산 시장으로 모든 자산을, 모든 돈을
전부 다 묻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냐면,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시장은 수익률을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여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 구간을 우리가 똑같은 투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을 때 과거처럼 막대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전부 다 가격 오르는 게 내 손에 쥐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을 반드시 찾아 놓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적극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다시 세금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산을 매수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산 시장이 워낙에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팽창되는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역시도 굉장한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자산을 실제 거래에 활용하게끔 대기업들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그 속도가 점차 더 격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최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2월 4일에 부동산 관련 공급 대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겪으셨겠지만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가장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신규 이제 택지 조성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 물량을 뽑아내는 사업을 새롭게 사업성을 더 추가해서 진행하게 하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기존의 조합 추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순수 민간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공공 주도 형태의, 공공에서 수용하고 보상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민간 사업에는 수용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매도 청구권을 써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일정 나머지 조합원들이 동의율만 찾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업은 동의율을 일단은 4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로 많이 낮췄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수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LH라던가 SH 같은 이런 사업 추진체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한편,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내 자산을 내 것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은 관에게 수용당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증폭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이슈들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도심 고밀 개발 같은 형태로 이제 단어만 들었을 땐 사업성이 굉장히 증폭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세대 매물이라던가 다가구 매물, 이런 매물들을 내놓으셨던 분들이 일단은 좀 지켜보자. 혹시라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 종상향이 된다거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용적률 상향이 된다거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매물은 없어지고, 또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새롭게 진입하게 되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거는 나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매물도 없어지고 매수인들도 기다리는, 그래서 실제로는 알맹이가 별로 없었어요. 알맹이는 없는 대신에 전반적인 큰 틀을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정도의 공급 대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 주간의 이슈들은 크게는 경제적인 유동성 확대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감,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당장의 눈앞에서의 뭐 거래를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폭락시키는 이슈는 아니고, 심리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3기 신도시가 공급돼서 입주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로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을 못 참고서 또다시 적극적으로 매수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 심리 조율 형태의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한 주간에 있었던 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투자는 수익률이 줄어든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향을 원하느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인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도심에 있는 1, 2인 가구의 적극적인 분할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게끔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장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투자를 임대사업자를 내고서 일부는 반드시 끌고 가야 됨직한 형태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퇴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이 거의 내 생활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께서 어떤 투자 자산을 나중에 찾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주택 형태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형태인 도심 내 1, 2인 가구용 임대주택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이라던가 또 물건 형태라던가 뭐 적당한 가격이라던가 어떤 부분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세미나는 내일 수요일 오전 점심때 12시부터 진행이 되는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고요. 또 연휴 중에도 목요일 세미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미나를 기억을 하셨다가 조금 이제 급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미리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